네, 반갑습니다. 2018년 기출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는 하나하나 풀지 않고요. 그냥 중요한 것만 몇 개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것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많이 문제 풀이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반복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이 정도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기출 1번 사고 기록 장치의 저장 기록과 가장 관련이 없는 부품은 이랬는데요. 사고 기록 장치 EDR이라는 것은 사고를 기록하는 장치 ACU에 기본적으로 있는 부품이 되죠. 단품은 ACU 에어백 컨트롤 유닛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EDR 이 저장 장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백을 컨트롤한다. 에어백을 정확하게 그 시점에 전개를 하는 걸 이제 제어하는 컴퓨터가 들어있어요. 그 에어백을 제어하는 그 아이템, 그 항목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장되고요. 그거를 일부 필요한 거를 EDR에다가 저장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어백 관련된 것들 데이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에어백과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느냐? 속도계가 있죠. 속도가 빠르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충돌하게 되면 빨리 핸들 쪽으로 날아가게 되죠. 그러면 그 에어백도 미리 전개를 해야 되니까 그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도도 관련이 되고 또 안전벨트 했냐 안 했냐 여기에 따라서 또 관련이 되겠죠. 안전벨트 안 하면은 그냥 바로 핸들 쪽으로 날아가니까 그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딱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에어백의 전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그 에어백 안전벨트 했나 안 했나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트 포지션 시트를 바짝 당겨 앉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같은 경우 또 여성분 키가 작으신 여성분들은 바짝 당겨 앉잖아요, 그죠? 그런 위치, 몸무게 뒤로 가서 이렇게 좀 성인 같은 경우 남자 성인 같은 경우 좀 멀찍하게 앉는다 몸무게 또는 거리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았느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느냐, 그 다음에 조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주행과 관련된 것, 운전과 관련된 것들이 주로 기록이 됩니다. 한번 봅시다. 그럼 대충 그런 감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방향지 시등은 아니죠. 에어백하고 방향지 시등은 전혀 관련이 없다. 그죠? 속도계, 그 다음 에어백, 시트벨트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칙상 보도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감은 무슨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된다.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곳을 설치해야 된다. 맞죠? 2번 보도는 연석이나 방울다리 시설물을 이용해서 차도와 분리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죠? 3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이동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답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이런 거를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이런 거 나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틀리는 수밖에. 그래도 최대한도 다른 게 다 맞으면 이제 하나를 찍어야 되겠죠. 그죠? 지방지역 도로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유효폭은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거 위주로 하고 아닌 거는 이제 곤란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7번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의 가운데보다 가장자리라는 것은 양쪽 끝부분의 압력이 더 크다. 그러면 타이어가 어떻게 변형됐다는 얘기죠. 원래 타이어가 이렇게 되면 딱 좋겠죠. 그죠? 노면하고 딱 맞으면요. 그런데 공기압이 너무 높다 하면 빵빵하게 되겠죠. 그죠? 빵빵하게 타이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찰이 이쪽 가운데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기압이 너무 높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공기압이 너무 없어서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없는 경우에는 가장자리 가장자리 이쪽에만 타이어하고 노면하고 이제 접촉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over deflected라고 합니다. over라는 것은 과하게 deflected 변형됐다 이거죠. 많이 변형됐죠, 그죠? over deflected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코드 홀딩인데요. 로드 홀딩에 오타입니다. 로드 홀딩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로드 홀딩. 바닥을 잡는다. 노면을 잡는다. 노면과 타이어하고 노면의 밀착성. 하나 적어놓으시고 합니다. 타이어와 노면의 밀착성은 보내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9번 곡선부 측정 방법과 가정거 이런 것은 삼각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이거는 당연히 삼각 함수를 이용하는 법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그다음에 코사인 법칙 이런 것도 이용해서 그다음에 삼각법 이런 것도 이용해서 측정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호도법이라는 걸 있습니다. 호도법이라는 게 약간 교통사고 조사에서 약간 다른 의미로 쓰이긴 해요.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것은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각도는 우리 보통 뭐라는 뜻에서 몇 도, 땡땡 10도 이런 식으로 몇 도 위에 동그라미를 적어서 도로 나타내주고죠. 근데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여기 중심이 있으면 여기가 0도 그 다음에 30도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죠? 요걸 이제 우리가 각도라고 하죠. 각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 각도를 길이로 나타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길이로 각도를 나타내겠다 하는 게 호도법이 되겠습니다. 호도법 우리가 한 바퀴 돌면 몇 도죠? 한 바퀴 돌면 우리가 360도가 되겠죠, 그죠? 360도. 그러면 한 바퀴 도는 여기 원주 길이는 얼마입니까? 한 바퀴 길이 원주 길이 2파이 r이죠, 그죠? 그래서 이 길이로 각도를 나타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 바퀴가 360도가 2파이 r인데 반지름이 얼마짜리로 하냐? 1짜리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하니까. 간단하게 1짜리로 하면 360도는 2파이가 되겠죠, 그죠? 360도는 2파이. 그 다음에 그러면 파이는 몇 도? 180도. 이렇게 환산하는 게, 이렇게 파이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호도법. 그럼 파이가 대충 3.14쯤 되죠, 그죠? 한 3.14는 180도.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호도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0도는 얼마죠? 90도는 2분의 파이. 그죠? 45도는 4분의 파이. 이렇게 나타내는 게 우리 호도법입니다. 호도법. 이걸 호도법이라 하는데 약간 우리 책에서는 또는 교통사고 조사론 이런 책에 보면 약간 다른 의미로 좀 쓰긴 해요. 일단 여기 호도법이고요. 그 다음에 광파 측량기에 의한 실습 방법 이건 되겠죠. 그 다음에 좌표법이라는 것은 x, y 직각 좌표로 생각하시면 돼요. 좌표법. 그래서 직각 빼고 좌표법. x, y. 그래서 하나, 둘, 세 칸 갔는데 위로 하나, 둘, 세 칸 갔다 여기를 3,3이라고 하는 게 좌표법이죠, 그죠? 그래서
도로 현장에 가면 연석이라든가 뭐 이런 차선이라든가 이런 게 중앙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따라서 쭉 몇 미터 갖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또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좌표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극좌표법 한번 봅시다. 극좌표법 폴라 메서드가 뭐냐면은 이거를 반지름하고 요 위치를 반지름하고 각도로 나타내는 게 폴라 메서드 흑좌표법이 되겠습니다. 반지름 이거 나타내는 방법이 이렇게 가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도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각도 이렇게 해도 요 위치를 똑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위치 그러면 여기 반지름이 되겠죠, 그죠? 반지름이 얼마인데 그거를 몇 도 돌려라 그러면 요 위치가 나오겠죠, 그죠? 요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은 반지름 콤마 각도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극좌표법이라고 합니다. 극좌표법이라고 하는데 책에서는 약간 극좌표법하고 그 호두법하고 약간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호두법이라는 것은 파이로 나타내는 게 호두법이다. 파이는 180도 이렇게 파이로 나타내는 게 호두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넘어갈게요. 노면 흔적 측정 시 세점의 측정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노면 곡선이면 한 점수 1 정도는 찍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노면상의 페이는 푹 패였다. 이거는 1점이죠. 1점. 사람도 1점이잖아요. 페이 흔적 정도는 1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18번 자동차 이야기가 나와버렸네요. 18번 윤활유의 주된 기능이 아닌 것은 윤활유가 자동차에 쓰는 그 거의 엔진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엔진 오일. 엔진 내부에 쓰는 기름인데요. 기름 방청 작용을 합니다. 오일은 윤활 작용을 하는 게 가장 주죠, 그죠? 윤활 작용이 뭐냐면은 기계 금속이 막 움직이잖아요. 금속이 서로 간에 마찰이 막 상당히 이루어져요. 그러면 거기다가 기름을 이렇게 발라 놓으면 마찰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죠? 미끌미끌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 미끌미끌해지면 그것만 그냥 놔두면 되느냐? 근데 미끌미끌하면서 때가 낀다는 얘기죠. 때가 많이 끼니까 그거를 오일을 순환시켜줘요. 오일을 그냥 발라 놓는 정도가 아니고 계속 이제 엔진 전체를 순환시켜주죠. 그 오일이. 그 다음에 순환 때문에 찌꺼기가 묻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찌꺼기 묻으면은 오일 필터에서 걸러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오일을 또 보내고, 그래서 계속 순환시켜줘요. 오일이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보면 되겠죠. 방청작용, 깨끗하게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청정작용, 같은 말이죠, 그죠? 완충작용, 기름이 서로 금속 간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이 안에 꽉 차 있으면은 완충작용이 된다는 거죠. 완충작용. 이 기름이 물처럼 되면 완충작용이 별로 없겠죠, 그죠? 기름이 점성이 있죠. 찐득하잖아요. 기름이 찐득하기 때문에 꽉 누르면은 얘가 기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밀려나가면서 그것도 팍 나가는 게 천천히 밀려나가겠죠. 천천히 밀려나가니까 또 완충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흡수작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번 페이드 현상 방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마찰력이 작은 라인을 사용할까? 마찰력이 큰 거 써야 되겠죠? 엔진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할수록 그 제동 장치에는 무리가 덜 가니까 엔진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엔진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면 엔진한테 또 안 좋아요, 그죠? 엔진한테 도 무리가 가니까.
그 다음에 브레이크 드럼의 방열성을 높일 것. 그렇죠. 방열성이라는 것은 열을 빨리 방출한다 그런 뜻입니다. 열을 방출한다. 브레이크 드럼, 브레이크 그 제동할 때 보면 브레이크에서 거의 불이 날 정도예요. 벌겋게 불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방열성이 중요하겠죠, 그죠? 빨리 열을 방출해야 식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팽창에 의한 변형이 큰 라인이 상하요. 열팽창이란 말은 열이 가해지면 얘가 뜨거워지면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차 레일 같은 경우에는 뜨거우면 한여름에 뜨거우면 기차 레일이 막 늘어나죠. 늘어난단 말이죠. 그런 늘어나는 정도가 크면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래서 열팽창에 따른 변형이 큰 라인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나왔던 거 좀 넘어가고요. 23번에 보시면 이것도 나왔습니다만은 도로의 직선부와 곡선부 사이 또는 곡선부의 큰 곡선부 부분에서 작은 곡선부, 곡선이나 곡선, 직선이나 곡선이 갑자기 크게 변화할 때는 그거를 완화시켜줘야 된다. 갑자기 변하면 운전자가 가다가 갑자기 그 커브 만나는 거와 똑같죠. 그러면 100% 사고. 그래서 완화시켜줘야 됩니다. 완화 구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13페이지 4번 볼게요. 도로를 횡단하던 신장 170cm 보행자가 60km/h로 주행 중이던 승용차 전면 범퍼의 부충격 이후에 와이퍼와 재차 충격했다. 그럼 이번에 2차 충격 손상이죠. 1차는 뭡니까? 1차는 범퍼가 다리를 충격한 게 1차. 그 다음 2차는 머리나 상체가 전면 유리에 이렇게 와이퍼 쪽에 이렇게 충격하는 게 2차. 3차는 그래서 노면에 꽝 떨어졌다. 3차. 그 다음에 4차는 떨어져 있는데 후행하던 차가 와서 밟고 지나갔다. 4차.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밑에 답이 좀 잘못됐죠. 고치시고요. 그 다음 5번 차량 65km 경사가 없는 도로를 주행하다 급정지하여 25m 미끄럼 흔적을 남겼다. 노면의 마찰 개수는 이거는 뭐 좀 이따가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외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V는 밑에 해설 있죠? V는 루트 2뮤GD 이때 V 우리가 뭐 책마다 이거 푸는 방식은 다 달라요. 다른데 저는 이런 방법을 풉니다. V는 전부 단위를 미터 퍼 세크로 다 넣습니다. 미터 퍼 세크 여 단위로 다 넣습니다. 속도는 미터 퍼 세크. 근데 지금 65km라고 했으니까 65 나누기 킬로미터 퍼 아워하고 미터 퍼 세크 단위는 반상 개수는 3.6입니다. 3.6. 그래서 65가 숫자가 커요. 킬로미터 퍼 아워가 숫자가 큽니다. 65 나누기 3.6 하면 여기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단위가. 그래서 루트 2뮤지디 2 뮤 얼마죠? 0.8 뮤를 구하라고 했죠. 그죠? 뮤 몰라. 곱하기 G 9.8 곱하기 D 얼마? 6m 25m 해서 이걸 풀면 되겠죠. 그죠?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 없어집니다. 3.6분의 65의 제곱은 2 곱하기 뮤 곱하기 9.8 곱하기 25 뮤 빼고 다 넣어가면 되겠죠. 그죠? 2 곱하기 9.8 곱하기 25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뮤가 되겠죠. 그죠? 뮤가 되겠죠. 그럼 계산기 드리면 되겠습니다. 계산기 펴보시고요. 계산기마다 또 계산기마다 또 기능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분수로 막 나온다든지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루트 계산하는 것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계산기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계산기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학용 계산기를 사서 극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비싼 게 좋아요. 비쌀수록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좀 많이 넘어가서요. 213
215페이지 14번 한번 볼게요. 특별한 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215페이지 14번 대열차량 스키드 마크가 다음과 같이 도로상에 현출되었을 때 속도 계산을 적용할 길이의 측정 부분으로 맞는 것은 이거는 일단 스키드 마크라는 게 미끄러졌잖아요. 미끄러졌으면 얼만큼 미끄러졌느냐 그거를 보는 거죠. 근데 스키드 마크가 차가 승용차든 뭐 트럭이든 다 똑같습니다. 앞바퀴가 이 차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앞바퀴 미끄러졌다. 앞바퀴가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다. 그럼 뒷바퀴도 미끄러졌다.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껐습니다. 실제로 나가보면 이게 두 줄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될까요? 안 되겠죠. 두 개가 겹쳐지겠죠, 그죠? 그래 겹쳐지고 그럼 실제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차가 미끄러진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끄러진 거리가 아니죠, 그죠?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든지 여기까지든지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실제로 나타난 길이보다는 축거만큼 빼줘야 된다. 이만큼이 이제 축거가 되겠죠. 축거만큼 빼줘야 된다. 아니면 똑같은 바퀴 있잖아요. 앞바퀴에서 앞바퀴까지 이렇게 길이를 측정해줘도 관계없죠, 그죠? 여기 이제 두 줄이든 세 줄이든 구분이 되면 앞바퀴에서 앞바퀴로 측정하든지 아니면 뒷바퀴에서 뒷바퀴까지 측정하든지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미끄러지는 거리가 측정이 되겠죠. 여기서도 보면 뭐 복잡하지만은 결국 뒷바퀴에서 똑같은 바퀴 그 바퀴에서 그 바퀴로 갔다 그것만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1을 보면 맨 뒷바퀴죠. 맨 뒷바퀴에서 맨 뒷바퀴까지 같은 바퀴로 따져보면 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에 사고 당시 운전자 규명을 위해서 조사해야 할 항목으로 관련이 적은 것은 운전자 규명 이거는 뭐 보험하고 관련이 되죠. 사고가 나면 보험이 안 들은 사람이 보통 이제 사고 나면 친구를 태우죠. 친구 태워서 자기가 술 한잔 했다. 그러면 친구 술 못하는 사람이 옆에 탔다. 그러면 아 집에 갈 때 네가 운전해라. 보험이 안 된 거예요. 네가 운전해라 해서 가다가 사고 나면 보험이 해당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사고 당시에 누가 운전했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게 되겠죠, 그죠? 따지게 되면 이제 그거를 누가 운전했느냐 여기에 따지는 게 운전자 식별이 되겠습니다. 보면 차량 충돌, 전후, 회전 및 진행 방향 이거는 운전자가 이 탑승자가 충돌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이제 충격이 되겠죠. 실내 공간에서 뭐 우측 앞쪽에서 충격이 오면 운전자는 그렇죠? 좌측 그렇죠? 이쪽으로 머리가 충격이 되겠죠. 그죠? 또는 이제 오른쪽에서 충격이 오면 뭐 조석 쪽으로 운전자는 튕겨져 나가고 조석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조석에 있는 사람은 조석 유리창에다가 머리가 충격이 되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내 어느 부분에 충격이 되는가가 중요하고 그러면 거기에 충격되면은 그 사람이 어느 부분에 상해가 발생하겠죠, 그죠? 어느 부분이 다쳤는지 그런 것도 매치시켜 보면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운전자 탑승자 무릎이 전방에 쏠리면서 뭐 대시보드에 그 흔적을 남기는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머리카락이나 피부 각질이 유리창에 충격이 되면서 거기에 흔적을 남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대충 아시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보면 항목이 전 것은 뭐 1번 전조등의 손상 상태. 지금
운전을 누가 했느냐 이거 따지는데 뭐 전조등, 후미등, 타이어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18번 교통사고 조사와 관련된 도로 부분의 사항이 아닌 것은 도로의 소상 변형. 소상 변형이라는 것은 소상이라는 것은 탄성을 넘어서는 걸 소상이라고 하죠. 탄성. 그러니까 탄성 이렇게 탄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눌렀다가 놓으면 탁 올라가는 게 탄성이죠. 탄성. 소상은 주로 이제 구겼다고 얘기해요. 놓으면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 소상이라고 해요. 근데 도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데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도로의 소상 변형이라면 폐인 흔적 같은 게 이제 소상 변형이 되겠죠. 뭐 도로가 심하게 변형되거나 뭐 피거나 이런 것들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도로 시설물이 파손 이것도 확인해야 되겠죠. 도로 노면 상태, 도로 통행료 영수증 이거는 교통사고 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또 관련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사 쪽을 하다 보면 또 교통사고 조사관들이 그 교통사고 조사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가 탔고 운전자가 누구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때는 어느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는 이 사람이 운전했고 안전벨트를 했고 안 했고 이런 걸 다 따집니다. 따지기 때문에 톨게이트 영수증도 중요합니다. 근데 뭐 일단은 교통사고 조사 요 국한에서 볼 때는 통행 영수증을 조금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216페이지 22번 오토캐드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토캐드는 CAD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 컴퓨터로 이제 그 도면 작업을 하는 거죠. 도면 작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안 해보셨는데 이런 문제 나왔으면 나는 이런 거 몰라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요거 이 영어 명령어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영어 몇 가지만 조금 이해하시면은 그냥 출원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용한 현장 상황들은 뭐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교차로에서 연석선을 표현하기 위해 직선을 긋고 그 다음에 가각부 모퉁이 같은 거 모퉁이를 뭐 표시하기 위해서 직선을 긋는다. 직선을 긋고 컴퓨터상에서 직선을 그었습니다. 직선을 긋고 또 직선을 이렇게 긋고 직선을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직선 이렇게 그었다가 또 이렇게 긋고 컴퓨터상 이런 식으로 뭐 긋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었다. 긋고 그 다음에 가각부 이 모퉁이를 하려면은 뭐 이런 모퉁이도 있겠고 그죠? 이렇게 동그란 모퉁이가 있을 겁니다. 그지? 이렇게 하는 기능이 컴퓨터 기능이 명령어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딱 자르는 게 이제 챔퍼라고 합니다. 챔퍼. 이렇게 생긴 모양을 영어로 챔퍼라고 해요. 명령어나 요 형상이나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필렛 동그랗게 처리하는 것이 라운딩 처리하는 것이 필렛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옵셋은 어떻게 하냐면요. 도로 모퉁이를 한 개만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 정도 도로의 폭만큼 떨어진 걸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떨어졌다. 몇 미터 떨어졌다. 뭐 7미터 떨어졌다. 하면 옵셋 이만큼 떨어뜨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옵셋이고요. 그 다음에 트림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요걸 여러 가지 뭐 챔퍼를 할 수도 있고 선을 너무 길게 했어요. 그러면 길게 했다. 그럼 이 선을 좀 잘라내야 되겠죠, 그죠? 잘라낸다. 좀 줄여 나갑니다. 이렇게 줄여 나가는 걸 우리가 트림이라고 해요. 트림.
트림 아시죠? 뭐 끝에 좀 지저분한 것을 털어내는 거, 잘라내고 털어내고 이걸 트림이라 하죠. 트림. 이런 작업을 하는 건 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홀을 갖는 둥그스름하게 처리하는 게 이제 필렛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충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217페이지에 2번 차량 손상은 직접 손상과 간접 손상으로 구분됩니다. 직접 손상은 그냥 바로 딱 부딪힌 그곳의 손상이 직접 손상이고, 그곳 아니고 조금 떨어진 곳 손상은 간접 손상. 그래서 간접 손상은 3번 전륜의 후방 밀림으로 인해서 전륜 앞바퀴가 후방으로 밀렸다. 그죠? 앞바퀴가 밀렸는데 도어 패널 문짝이 앞문짝 뒷문짝이 틈새가 줄어든다. 그것은 간접 손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타이어 회전 방향을 따라 접지면에 여러 개의 흠을 파놓은 것으로 옆으로 잘 미끄러지지 않고 타이어 문양이 이렇게 홈을 파놨다는 거예요. 홈을 계속 파놨어요. 그리고 이런 패턴을 우리가 리브 패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옆으로는 잘 안 미끄러지고 이 방향으로는 좀 미끄러지는 경우가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요 타이어 면이 항상 노면하고 접함에 따라서 접하고 있으니까 타이어하고 노면하고 사이에 소음이 별로 없어요. 승용차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견인력 뭐 이런 거는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블록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 이런 식으로 트레이트 패턴을 블록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 뭔가 잡고 이렇게 견인력이 생겨요. 추진력도 생기고 뭔가 약간 거친 면을 잡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은 있죠. 그런데 이 모서리가 고속 회전하면 노면을 때리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왱 하고 이제 고속도로 가보면 타이어가 노면을 때리는 소리가 그거 장난이 아닙니다. 왱 하고 엄청나게 시끄럽죠. 그죠? 안에 들어있으면 모르죠. 고속도로 바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여기에 타이어가 큰 소음을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차량 내 안전장치의 편타 손상, 목이 흔들리는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머리 받침대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9번 사고 차량 제동등을 조사한 결과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지지 않고 길게 늘어져 있다. 전구의 필라멘트가 늘어져 있다. 금속 내부가 필라멘트도 뭐 작은 금속이죠. 금속이 늘어진다고? 왜 늘어지죠? 거기에 전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전원이 들어가면 빛이 날 정도로, 금속이 빛이 날 정도로 얘가 거의 액체 상태로 될 정도로 가열이 되는 상태죠. 거기서 충격을 가하게 되면 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점등되어 있었다. 또는 전원이 인가되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차량 뒤쪽을 들어 올려 무게중심 위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때 필요 없는 사항은, 이거는 갑자기 어려운 게 나왔어요. 이거 한번 공식을 접고 넘어갑시다.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서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타이어가 있죠, 그죠? 타이어가 있고 여기 기준선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인가 이게 무게중심이 있겠죠, 그죠? 무게중심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측정하는데 여기에 이제 양쪽 타이어 하중만 측정하면 무게중심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무게중심을. 그래서 하중 측정하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600kg이 측정되고 얘가 400kg이 측정됐다. 그러면 무게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6이고 4면 6대4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가 6대4 위치에 여기 무게중심 위치가 있다는 얘기죠. 있다. 근데 높이는 모르죠. 근데
여기서도 묻고 도대체 높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 그걸 알려면은 얘를 기울여 봐야 돼요. 기울여 보면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타이어를 이렇게 높여요. 높여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도가 계산되죠. 세타 각도가 계산돼서 그래서 조금 복잡해져요. 그럼 높이가 원래 무게중심이 들면 앞으로 이렇게 쏠려져, 그죠? 이렇게 쏠린다. 그러면 그때 하중, 이때의 무게중심을 계산하는 여기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 높이라는 것은 h는 저도 다 못 외워요. dr 플러스 w h1 마이너스 dr 분의 w3 마이너스 w1 그다음에 L 루트 L 제곱 마이너스 H1 마이너스 PR. 나중에 시간 되면 요 유도하는 거 해보긴 하겠습니다. 네, PR은 뭐 바퀴 반경이고요. 반경 바퀴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L는 그 중량 전체 총 중량. H1은 구름의 높이 올렸을 때 이렇게 올렸을 때 높이 그다음에 올렸을 때 높이 여기 이제 H1이 되겠죠. 요만큼이 H1이 되겠죠. 그 다음에 W3는 올린 상태에서 전륜 무게, 그 다음에 W1은 수평 상태의 전륜 무게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복잡하게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거를 풀면은 복잡한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자동차 운전 중 어두운 터널에 들어갔다. 암수는 밝은 곳으로 나왔다. 명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위치 측정법 중 각도와 거리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은 그래서 4번 호도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호도법, 요거를 극좌표법하고 호도법하고 약간 개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험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도법이 각도와 거리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또 나오면 또 틀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호도법은 그게 아닌데 이거 각도와 거리를 이용한다. 이거는 극좌표법입니다. 사실은요. 극좌표법인데 이렇게 나오면 또 이렇게 나올 거니까 호도법이라고 기억하세요. 만약에 극좌표법이라고 나오면 극좌표법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호도법이라고 다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차량이 저속으로 우회전할 때 전륜에 비해서 우측 후륜의 선의 반경이 작아진다. 이거를 내륜 차이를 조금 이상하게 설명하죠. 그래서 약간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이래 있는데 우측 바퀴가 뭐 이렇게 가면 좌측 바퀴는 뭐 이렇게 따라가겠죠, 그죠? 따라가겠다. 그래서 지금 요 차이만큼 난다 하는 게 내륜 차이가 되겠죠. 내륜 차이. 내륜 선의 반경의 안쪽 타이어가 그리는 궤적이 뼈만큼 차이가 난다 해서 내륜 차이가 되겠죠. 그 말이 전륜에 비해서 우륜의 선의 반경이 작아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외선 반경은 바깥쪽 타이어 그리는 반경은 최소 외선 반경.
되고요. 외륜차 이런 외륜차는 외륜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외륜 차이는 잘 안 쓰죠. 중앙기울기차. 그다음에 23번 슬립률이 제로다. 슬립이 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스키드 마크가 발생한다는 말은 이 스키드 마크 발생한다는 바퀴는 고정대가 있고 노면 얘를 쭉 단다. 슬립 미끄러진다는 뜻이죠. 그죠? 슬립률 얼마? 1. 타이어가 자연스럽게 노면일을 자연스럽게 굴러간다. 여기에서 노면에서 슬립이 돼요. 안 되죠, 그죠? 슬립률 자연스럽게 굴러가면 슬립이 제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24번 다음 주 스커프 마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 스키드 마크, 스커프 마크라는 것은 바퀴가 회전하는 상태죠. 그래서 스키드 마크는 회전이 안 됩니다. 스키드 마크는 타이어 회전 없이 미끄러져 가는 게 스키드 마크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풀이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교통사고 재현범 들어가겠습니다.